건강한 교회 연합 온라인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소리 잘 다 들리시죠? 한번 소리 잘 들리시면 한번 손을 흔들어 보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오늘 건강한 자원교회 연합에서 교회 안에 세대와 젠더 갈등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하다가 또 한국 사회 안에 또 세대와 젠더 갈등이 또 많이 또 지난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도 있고 또 교회 안에도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난 경우도 있고 또 수면 아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역시 우리 안에도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또 이 주제를 결정을 했고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한 강사분이 누가 계실까 저희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래서 청월함의 오수경 대표님하고 또 세범교회 이은혜 전도사님을 또 초빙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포럼은 두 분의 강사님이 계시고 또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이 될 텐데 전체적으로 1시간 반 내외로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앞부분에 이은혜 전도사님이 강의를 해주시고 주로는 20대 여성으로서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실 예정이고 또 오수경 대표님이 좀 큰 그림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예, 이인혜 전사님은 새맘교회 전사님이시고요. 20대 여성 청년을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고 그리고 예, 숭실대 기독교학과에서 이번에 석사 과정 마치고 공부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십니다. 오수경 대표님 아마 많이 잘 아실 텐데 예, 기독교 아카데미죠. 청월함의 40대 여성 대표로 활발하게 여러 가지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매체에 또 칼럼을 또 기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 이인혜 전사님 그리고 이후에 오수경 대표님 강의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질의응답은 강의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채팅에다가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직접 말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한 20분 내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가능한 대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은혜 전사님 먼저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우리 한번 예, 소리는 안 들리겠지만 박수로 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은혜라고 하고요. 여러분 제 오늘 이야기의 제목입니다. 이은혜 이야기. 사실 제가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서툴게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 20대 여성은요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여러분 살결에 와닿지 않으실 것 같고 제가 큰 도움 드리지 못할 것 같아 저는 오늘 20대 여성 청년으로 살아가는 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어요. 저는 오늘 20대 여성 청년이라는 그 키워드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성 청년 이야기 아니고 이은혜 이야기로 제목을 잡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모든 20대 여성 청년들을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조금 분명하게 듣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는 시스젠더, 생물학적인 성과 제 정체성이 일치하는 그리고 또 저는 LI, 전 이성애자지만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비장애인의 범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모든 20대 여성 청년들이 그 범주에 있는 것은 아니라서 또한 저랑 같은 범주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지표를 근거로 또 저희의 경험들이 많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20대 여성 청년의 이야기,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단 20대 청년을 이루는 한 조각, 이은혜의 이야기를 듣는구나
아, 이은혜라는 청년은 저런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 통해 이은혜 알아가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저의 이야기가 분명 전 20대 여성 청년들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레디컬 페미니즘의 구호라고 알려진 문구입니다. 요 말이 나온 맥락은 1960년대에 뭔가 여성의 영역, 남성의 영역이 좀 나눠진 것으로 이해되고 여성의 영역 아무래도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영역으로 이해됐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 권력관계, 위계관계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부터 우리 불평등 해소돼야 돼요. 라고 나온 말이잖아요. 저는 요 말 좀 확대해서요. 정말 사사로워 보이는 그냥 저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결국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우리 모습 담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말로 확대해 오늘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30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 30분인데요. 30분 동안 저를 이해하심으로써 분명 20대 여성들의 간과할 수 없는 한 조각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나아가 그 조각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은혜라는 조각을 계기로 분명 20대 여성 청년들 조금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그림 되게 근사하지 않나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만든 포스터예요. 제가 경험한 그리고 그때 같이 모인 친구들이 그 서포터즈 했던 친구들이 경험한 그리고 제가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차별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 설문조사에 답해 주신 분들이 경험한 교회 속 성차별을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하나하나씩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여성을 보조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차별의 모습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남성을 보조하는 존재로만 이해하는 수많은 대화의 양식들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은 주체적인 존재고 여성은 그 주체적인 존재를 돕는 그런 수많은 이해들, 대화 양식들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런 거 다들 아시죠? 사실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고 오늘 이 포럼 건자견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안 하려고 해요. 왜 다 아시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교회에서 듣고 싶지 않았었던 말 1위를 뽑아서 그냥 그거 얘기 살짝 하고 이 주제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는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가 뽑은 1위의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사목감이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사모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저는 그 언제나 목사가 되고 싶었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게 사실 사모님들께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 하면서 사모는 결국 보조적인 일을 하는 존재다라는 전제에 제가 동의하고 그래서 저 기분 나빠서 이 말 싫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 통해서 그냥 어린 제가 생각해도 사모 보조적인 일 하는 존재다라는 그 이꼴의 방정식이 익숙했었던 그 상황, 그 이해가 너무나 익숙했었다는 것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반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왜 열심히 일하는 여성 청소년분들 볼 때 목사 아니라 사모 떠올릴까? 이거 하나랑요. 두 번째로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전제, 사모는 보조적인 일을 하는 존재라는 그 생각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 아직도 목사님의 짝꿍이 교회에 당연히 같은 교회에 출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그 짝꿍 분이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 저희 엄마한테 했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은혜하고 그런 종속적이고 보조적인 존재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 없어. 은혜야 그냥 여자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냥 없으니까 너 그냥 봤을 때 사모 떠올린 거야. 근데 저한테는 결국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자 목사님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많이 없죠? 왜 없을까? 결국 리더십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자리에 남자분들이 많이 동요되니까. 그리고 이 다음 그림이 사실 여성 안수 금지 문제였는데요. 왜 많은 교단들이 여성 안수를 주지 않으신지 아시죠?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이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남성들만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근거로 여성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맥락이죠. 여성은 보조적인 일, 종속적인 일, 종속적인 관계로서 이해를 하는 것.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그림이 여성 안수 금지에 관한 그림인데요. 제가 지금 여성 안수 금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선 뭐 목사가 아니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해결에 닿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여성 안수 금지가 아니라 그 금지에 밀접하게 연결 있는 억압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요 말씀 익숙하시죠? 요 말씀이 여성 안수를 금지하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타듯하라. 이는 남편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부주됨의 부주시나.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풀이를 뭐 하진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말씀 불편함 느끼시잖아요. 예전에는 결혼식장 가서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주례를 들었을 때, 뭐 가령 남편분에게는 사랑하세요, 존중하세요 라는 말 제한되지만 여성분들에겐 종의 언어인 순종하세요 라는 말 들었을 때 저와 제 또래 여자애들만 왜 저래 미쳤나봐 목사님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참석한 결혼식에서 저희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전 교회 집사님들이.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목사님은 되게 젊은데도 저런 이야기를 한다. 저는 이런 순종의 언어에 대한, 종의 언어에 대한 것이 여성들에게만 이제 제한되는 것,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라고 생각해요. 불편함 느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이 달라진 감수성에 맞춰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일상 대화 속에서요, 여성분들을 향해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라는 말 이렇게 꺼내는 그 장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1차적인 반전은요, 실제로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간 결혼식에서 실제로 이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반응이 다르죠.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저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다들 생각하시고 실제로 찾아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황을 조금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남성분들한테 아내한테 순종해야 돼요 라는 말은 어떠세요? 저는 낯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많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입에서 이런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장면 걸어본 것 같아요. 저희 마마님 말을 잘 들어야죠. 제가 잡혀 살아요. 저희 아내에게 제가 순종할 뿐입니다. 저는 이 상황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종의 언어 순종, 여성에게 말하면 그 말 폭력이 되죠. 그런데 남성에게 말하면 그 말은 폭력이 아니에요. 심지어 남성분들은 그 말을 농담조로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자는 쿨하고 여자는 쿨하지 못해서 저는 간단한 것 같아요. 아직 이 사회의 권력이 남성분들에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맞지요? 남성은 권력을 갖고 있기에 쿨할 수 있고 여성은 쿨할 수 없는 거지요. 남성에게 하는 말은 타격감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말 꺼낸다고 하셔서 그 남자분의 삶을 실제적으로 진짜 걱정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누가 봐도 애정의 표현이고 아내분을 높이시려고 자기를 낮추시는 표현이란 거 저희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권력을 갖지 않은 여성들에게 그 말 할 때 그거 농담이 아니게 되죠. 알고 계시죠? 왜?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여성들이 위계적인 관계에서 파트너십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바라는 남편, 짝꿍과 파트너십 유지하니까요. 실제 할 수 있는 이야기기에
우리 그런 농담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 대한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성분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세요라는 말 같지 않은 말 우리 더 이상 쓰지 않죠. 근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도 남성들 스스로도 제가 안 하는데 순종하고 있어요라는 말 역시 조금 고민해보고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연스럽게 미개 관계를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권력을 갖고 있기에 권력을 잡고 있기에 꺼낼 수 있는 농담인 거예요. 집사님들이 이런 농담 하실 때 실제로 화가 나지 않죠? 이런 얘기 들을 때 귀여운 애정 표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청년으로서 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부럽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서 좋겠다. 그래서 이 상황 참 씁쓸하다. 저는 그런 귀여운 애교 섞인 말 하실 수 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지금껏 사용하셨던 그 표현 말고 다른 표현 사용하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저희 안사람, 집사람 이런 말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그 말들 결국 바깥사람, 안사람 서로 대조되는 의미 있는 말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보조적인 의미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런 단어 말고 그냥 저희 짝꿍, 저희 파트너, 저희 집사님들은 실제로 새만교회 집사님들의 이름들을 많이 부르시는데 저는 그 장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뭐 아내, 안사람 그런 이야기 말고 이 분들을 짝꿍, 파트너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저는 훨씬 더 두 분의 관계가 평등하게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바예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그림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그림은 익숙하시죠? 익숙하지만 낯선 장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남성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성으로 다 바꾸는 그림이에요. 어색함을 좀 느끼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바꿨답니다. 여러분 이걸 미러링이라고 하는데요. 미러링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메갈리아 이어로 아마도 이렇게 좀 귀에 익으실 것 같아요. 미러가 거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거울은 이제 실제로 물체를 비출 때 서로 뒤집어서 보여주죠. 그것처럼 기존에 있는 익숙한 장면을 좀 남녀를 바꿔서 좀 보여드렸어요. 어색하시라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여성뿐이라면 좀 어색하시겠죠. 다르게 표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자리에 여성들만 있는다면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뒤집어 보면 그 중요한 자리에 남성들만 있는 것도 이상하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볼까 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거기에 여자들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떨까요? 이상하겠죠. 오늘 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약 80% 정도가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20% 정도가 남자들이다. 이상하겠죠. 구색 맞추기로 그 20% 남자들에게 순서를 좀 주긴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순서 다 여자들끼리 하면 어색하고 좀 이상하겠죠.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뭐 그런 자리에서 리더십 뽑잖아요. 뽑는데 1대도 여자가 뽑혔고 2대도 여자가 뽑혔고 3대도 여자가 뽑혔고 13대도 여자가 뽑혔어요. 그런데 17대도 여자가 뽑혔다. 이것 좀 어색하시고 이상하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고 또 제 친구들이 말하길 실제로 이런 상황 교회에서 익숙한 것 같아요. 교회의 소위 중요 직책들 많은 남성분들이 맡고 계시잖아요. 가벼운 회의 말고요. 총회 같은 거 생각할 때 남성분들이 다 리드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서 조금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는 익숙한 이야기니까 넘어갈게요 라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 넘어갔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익숙함 때문이죠. 여성들에게 순종하세요라는 말 들으면 남성분들이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런 말 요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어디서 감히 이런 얘기 들으면 남성분들이 먼저 달려오셔서 말려주시죠. 요즘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상황이랑 같은 상황이에요. 이 리더십들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액션을 취하지 않죠. 왜? 익숙하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남성에게로 몰려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여자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이 세워지기 너무나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여자들도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 여자들이 안 했으니까 이라고 넘겨버리는 상황. 저는 저희가 마주한 교회의 아주 커다란 차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배제된 남성들의 결정, 어떠한 양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 드렸죠? 남성 중심적인 결과물들만 있어요. 한 사례로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었던 청소년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엄청 사사로운 예인데요. 여러분, 제가 캠프에 갔는데 그 캠프 화장실에 휴지통들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일일까요? 큰일이지 않을까요? 저희 엄마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희 아빠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셨어요. 남성분들에게는 큰일이 아니죠? 큰일 보시고 그냥 휴지 내리고 물 내리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성 청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월경하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사사로운 것부터 여성이 배제된 남성들의 결정은 이런 차별의 경험, 이런 당혹감을 낳는 결정들을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결정에는 어떻겠어요? 훨씬 더 이 차별과 당혹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여성 청년들뿐만 아니라 남성 청년분들도 많이 좀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그 리더십의 자리, 중요한 의사결정의 자리, 어쩔 수 없이 중장년층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맡고 계시잖아요. 제가 새만교회 다니기 이전 교회에서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저희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니 청년들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적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밥을 사주시면서 청년들과의 대화를 좀 하고 싶으시다고 만드신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어떠한 양태를 갖고 있었을까요?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었을까요? 대화 프로그램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청년들의 반 이상이 사실 거의 다였어요. 다 좀 질색했고요. 저는 대화 프로그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여했고 역시나 하며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여성들이 배제됐고 그 청년의 시선들이 배제되어 있는 그냥 중장년층 어른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분들의 특성이 물씬 늘어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갔는데 우선 권사님들 없으셨고 장로님들, 집사님들만 쭉 남자 집사님들만 쭉 있으셨고요. 남성 청년들은 그나마 남성 문화를 좀 이야기하면서 대화됐었던 것 같은데 여성인 저 그냥 가만히 있다 온 거죠. 거기서 제일 끔찍했던 건 그 자리에서 결국 저희 의대 꽃의 역할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대화란 서로가 서로 나눠야 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 만들어주실 때 청년들에게 도움 주고 싶으셔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되는 말들을 계속 쏟아내 주시니까 그냥 듣고만 온 거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 너무 듣고 싶다. 이야기 좀 해봐라.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런데 조금 그 말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청년들이 어떠한 행동하는지 다 아시죠? 청년들은 중장년 분들 만나기 전에 대화를 하죠. 무슨 대화? 이 얘기 해도 될까? 이 얘기 하면 안 돼. 야, 이 얘기까지는 해도 돼. 이런 자기 검열하는 대화를 합니다. 왜? 굳이 듣기 싫은 말 해서 그분들 듣기 싫은 말 해서 낯선 이야기해서 조언 듣고 싶지 않아서요. 그곳에서 해야 할 말들을 좀 추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한 예로 저는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저의 친구들은 저는 친구들이랑 모일 때 적어도 민주당 뒷담화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저 민주당 사실 진보 단체일까 의아스러운 지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꺼내기가 참 눈치가 보이죠. 왜? 저랑 생각하시는 바가 다를 수 있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실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설득하기 쉬운 위치에 계신 거 아시죠? 그리고 정확히 제가 느끼는 이 눈치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얘기 꺼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익숙한 예로 그냥 한 정의당이라는 표현 써서 얘기해 볼게요. 정의당 지지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서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민주당에 좀 힘 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청년들이 모를까요? 다 알죠? 아는데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힘을 모으는 방식으로 연대를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그냥 그 힘겨루기에서 밀리고 밀린 쪽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다른 세상 꿈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저는 이게 끼리끼리 같아요. 저는 제 친구들은 밀리고 밀리는 쪽이 무겁다, 밀리는 쪽이 더 아프다 하면서 그 아픈 소리에 더 집중해 줄 수 있는 소수 정당들에 좀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화가 시작될 경우 청년들에 대한 애정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더 좋고 바른 방법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설득 형식의 대화가 계속되는 거죠. 설득당하는 것이 참 피곤한 것 같아요. 왜? 모르고 뱉은 말 아니고 아는데 선택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가지고 있는 힘의 위치가 대화를 할 때 많이 달라요. 우리가 계속하는 이야기 지금 이 교회의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그 중장년층의 뭐 장로님, 집사님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 개인적 견해 일일이 다 밝히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사실 이 청년들 그분들이 어떤 입장 가지고 있는지 대강 다 알죠. 이 교회가 가진 전체적인 흐름과 가장 비슷할 거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분들이 주가 돼서 만들어낸 교회 문화니까요. 거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꺼낸다. 이야기 꺼내면서부터 청년 스스로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소수의 이야기겠구나. 소수의 입장으로 나누는 이야기는 그 언제나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숫자가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 꺼내는 것 참 어려운 지점이고 청년들 이야기 꺼낼 때마다 그런 고민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마지막 사진 되게 직관적으로 훅 오시죠? 여성들을 이제 너무 쉽게 유혹자로 이해하는 상황들입니다. 여성을 문제의 근원으로 보는 상황들이죠. 요것은 그냥 제가 설문조사 쭉 답변 나왔던 거 읽고 넘어가 볼까 해요. 예배 광고 시간에 서로를 위해 노출 있는 옷을 참가합시다. 뭐 이런 거 띄우는 거. 그리고 사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 직접적으로 듣는다고 해요. 짧은 치마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요. 그리고 사무실에 여성 청년 혹은 여성 교우님들과 있을 때 문을 열어두는 센스 이런 말이 농담과 조언으로 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말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이슈가 일어났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여성에게도 문제가 있을 거야 하는 대화들 그런 전제들 많이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 성추행과 성폭행 이슈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사회에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논조들이 그런 거죠. 야, 그런데 여자와 남자 사이에 그 뭐가 있었대. 그러니까 여자애도 좀 뭐가 있었던 거야. 뭐, 조금 흘렸겠지. 걔도 좀 좋았던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대화가 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게 20분 정도였고요. 이제 남은 10분은 제가 좀 제 특수성을 살려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제가 이제까지 20대 여성 청년으로서 얘기 드렸는데 저의 특수성은 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로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 20대 여성 청년 전도사로 살아가는 것 무엇이 어려울까 궁금하시죠? 무엇이 어렵냐면요. PPT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인데요. 아이들과 좋은 그림 시청각 자료들 찾고 싶은데 좋은 그림들이 없어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그 여자애들은 다 치마 입고 분홍색 옷 입고 특별히 그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일러스트들은 그런 게 엄청 심해요. 그래서 참 저는 그게 힘들답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건 진담도 있지만 사실 농담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 꺼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과 이제 한 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이런 그림은 아니었고요. 제가 PPT를 못 찾아서 비슷한 그림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그림 보여주면서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느 쪽 그림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얘들아 우리가 연대 배웠잖아.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어느 쪽 그림을 사용하면 좋을까? 좀 너무 시시한 질문이죠. 여러분 어느 쪽 그림 사용하시겠어요? 너무 간단하죠. 지금 화면이 오른쪽 왼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아이들의 답변은 달랐어요. 아이들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둘 다 별론데요? 라고 답변했어요. 이유 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 뭐죠? 저희 지연이 말하기로는 어린이가 없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란 얘기할 때 우리 이 사진 적당하지 않죠? 왜? 어린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진이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잖아요. 젠더 그리고 또 세대 차이. 근데 이 이야기 나눌 때 어린이의 시선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말 나누고 싶었어요. 성차별 이슈 너무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성차별 이슈는 사실 연령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대 차이 이슈도 너무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 어린아이들과 아마도 저희들과 느끼는 세대 차이가 아닐까 싶어 그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요. 여러분 제가 페미니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PPT 하나 만드는데도 저는 진짜 자부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시간 들여서 찾아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실수했을까요?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른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못 보는 면이 생긴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못 보는 면 얘기하면서 이 사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만들지 않았나요? 저는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조금 아쉬움이 사실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왜? 이 그림 사실 비장애인의 범주에서만 그린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성애를 너무 자연스럽게 전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림도 연함, 세 번째 그림도 연함이죠.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라는 배경 시스젠더, 뭐 LI, 비장애 범주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못 보신 것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저한테는 여성을 종속화시키는 것, 성적으로 대상화시키는 것 저희가 경험하는 최고의 성차별이죠. 근데 다른 여성 청년들은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이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그거 자체를 차별의 경험이라고 얘기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얘기도 그래요. 저는 어쩌면 남들보다 리더십에 대한 규제가 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총회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총회에서 리더십을 갖고 싶어요. 그럼 총회 회의에 어쨌든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총회 회의에 문턱이 있다면 혹은 계단이 있다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입장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생기겠죠.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은유적으로도 그리고 그냥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제 이야기 들으셨지만 꼭 제 이야기를 계기점으로 또 장애인의 범주 속에 속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 꼭 함께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금 아쉬우시죠? 제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후에 무엇을 하실 건가요? 저는 이 질문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밥 먹으실 건가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 아니죠. 저 얘기 끝나고 오수경 대표님 얘기 끝나고 이제 이후에 젠더 그리고 세대 이거 어떻게 소화시키실 거냐고 묻는 질문이에요. 사실 저도 이런 강연 같은 거 듣고 이후에 뭘 해야 되겠거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 곰곰이 생각해보니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운 바 알려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광복절에 여성 독립 투사에 대해서 설교를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저희 지연이가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전도사님, 저 왜 이거 처음 보죠? 전도사님, 왜 저 이거 이제야 알았죠? 저 이거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고 유튜브 볼 수 있는 유튜브 주소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예배 후에 저희 우진이가 예배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그때 그 저당버스 있잖아요. 그거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없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고장난 데도 많아요. 그거 화면 공유 좀 하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실제로 자기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막 저희한테 그 상황들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엄청 신기하죠? 이후에 무엇을 하실 건가? 저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귀한 가르침을 저는 아이들한테 배웠죠. 제가 아이들한테 배운 이 귀한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실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저는 이야기 이렇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은혜 변호사님. 질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걸로 하고, 예, 청원함 오수경 대표님이 강의를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소개받은 오수경이라고 하고요. 네, 앞서 이은혜 전도사님 얘기 넋놓고 듣고 있다 보니까 벌써 제 순서가 왔네요. 네. 이은혜 전도사님께서 현장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좀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세대 젠더 갈등인데요. 이 세대 젠더 갈등,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각각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제여서 과연 40분 내에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담아내고, 사실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이제 참여하면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좀 세대와 젠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간단하게 나누고 또 그 이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좀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원전 1700년 수메르 시대에 점토판 문자라고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그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갈등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때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고전 일리아드에도 요즘 젊은이들을 폄하하는 내용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테스형 소크라테스도 요즘 아이들 너무 버릇이 없다며 한탄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이번 다 기원전 얘기인데요. 기원 후에도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한숨만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세대 갈등이, 저희가 오늘 세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대 갈등이 좀 그 과거나 현재나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단지 옛날만의 이야기도 아닌 게, 네, 어린아이들도 요즘 후배 세대를 책망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요즘 세대가 이제 뭐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만 좀 무시하거나 좀 이렇게 못마땅히 여기는 게 아니라 청년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꼰대나 뜰딱 등의 단어로 호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성세대에 속하는데 굉장히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또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만큼 세대 갈등이라는 게 요즘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문제를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갈등이라는 프레임이 효과적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이 강의 주제를 듣고 한번 해봤어요. 그냥 한 사회 문제를 세대 문제로 이제 환원해서 보는 걸 세대 담론 혹은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세대 담론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선명하니까요. 세대 문제를 갈등 프레임으로 엄청 오래된 거요. 네, 갈등 프레임에 놓고 분석하기를 즐기는데요. 근데 갈등 프레임에 놓고 세대 간 이해를 하고자 하면, 당장의 어떤, 하나하나 사안별로는 조금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가진 근원적인 문제는 좀 이해하기 힘들거나 또 그 문제를 희석시킨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문제를 저는 좀 갈등의 차원이 아니라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또 살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발표도 어느 정도의 갈등 프레임은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최대한 세대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이해하고자 좀 구상을 해봤고, 특히 오늘은 세대와 젠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 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뭘 할 때 그 사전을 먼저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세대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 을 세대라고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좀 적용을 해서 요즘 청년 세대 저희가 뭐 MZ라고도 부르고 Z라고도 부르고 밀레니얼이라고도 부르는 요즘 세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어떤 세대에 속하나요? 저는 비밀입니다. 네. 요즘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 이 정도의 히스토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민주화 세대인 586 세대와 문화 부흥기를 누린 70년대생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1997년 IMF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6년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고 신자유주의 체제의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성장하고 2016년 촛불 집회를 경험한 세대라고 좀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가 가지는 공통의 의식은 뭐가 있을까요? 몇몇 이제 그 뭐 요즘에 사회학자들이나 또 여러 평론가들에 의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요즘 애들의 저자 앤헬 피터스는 최고 학력을 쌓고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라고 요즘 세대를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이기도 한데 단군 이래 최초로 부모보다 더 가난한 세대입니다. 네, 이런 거에 동의하시나요? 저도 저희 부모님보다 가난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인구학적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58년 개띠와 그다음에 그 다음 그러니까 24 더하기 24 하면 몇 년생이죠? 네, 그 개띠가 그 저기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베이비붐 세대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지금 밀레니얼 세대인데 그래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MZ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세대 내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지만 경쟁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사회에 진출하며 그 위에 형성하고 있는 기성세대하고도 경쟁을 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 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경쟁이 필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디지털 네이티브기도 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기도 하고 개인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세대 구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세대 갈등, 세대 차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세대 갈등과 차이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윗세대, 그러니까 즉 기성세대와 그 다음에 아랫세대, 청년세대의 뭐 차이와 갈등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모인 많은 분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 청년 세대를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 내의 세대 격차를 좀 좁힐 수 있을까, 서로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대 차이나 갈등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험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에 따른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걸 되게 둥글게 둥글게 잘 살아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도달하지 못하는 천국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이 더 집약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질감과 불편은 좀 상수로 두고 세대 간의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이 강의에서, 이 발표에서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세대 내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내 갈등은 조금 더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비슷한 사회적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급, 지역, 학력, 성별 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명문대 다니는 중산층 대학생인 22살 청년과 지방 특성화고를 졸업하여 위험한 노동 현장에 투입된 기술직 22살 청년이 같은 밀레니얼 세대로 묶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예는 어떨까요? 집 두 채 증여받은 건물주 아들과 학자금 대출받아 대학 졸업한 비정규직 서민층 여성이 같은 뭐 청년 세대로 묶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청년 세대라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사회를 인식하는 방식, 뭐 페미니즘에 대한 견해, 정치적 선택들이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좀 갈등의 핵심이고 가장 좀 문제적인 갈등이 아마 이 세대 내 갈등일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세대 갈등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는 많이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세대 갈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능력주의와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와 관련된 뭐 담론이나 그리고 여러 책들, 나중에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계급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졌죠.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일자리가 나누고 그것은 곧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질서를 내면화한 청년 세대는 무엇보다 능력주의와 공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기회가 주어지고 능력을 인정받는 삶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가 따옴표 친 문장은 어느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한 문장인데요. 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완전한 공정이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기회가 주어지는 것,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이들에게 공정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한국형 공정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공정성의 개인화와 미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중심이 뭐냐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력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그럼 청년 세대가 굉장히 공정할 것 같고 정치적으로 올바를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중심에 놓고 그것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냐 주어지지 않냐라는 걸 판단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학력에 의한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제 고려대 본 캠퍼스와 지방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캠퍼스에서 이제 졸업한 사람들에게 본 캠퍼스에 그게 고려대가 아닌 것 같은데 본 캠퍼스에 명의로 졸업장이 나가게 된다 했을 때 본 캠퍼스 학생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한다던가,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본 캠퍼스에 들어왔는데 쟤네들은 노력하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또 시험 만능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에 굉장히 반발하게 되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시험도 보지 않고 무임승차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여기에 입시, 취업, 군대 갑질 등 그러니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정에 민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 시스템 문제나 또 사회적 약자 등에게 가해지는 불공정에는 상대적으로 동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본다면 난민이 들어왔을 때 그 난민을 이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됐던 게 사실은 내 일자리 뺏기는 거, 그리고 내 세금으로 왜 난민을 한국인으로 받아주느냐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화된 공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가 또 특히 이 기성 세대 중에는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아버지 세대인 586 세대를 조금 더 좁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가 갈등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청년 세대 입장에서 본다면 기성세대는 기회와 절차가 불공정하고 선택적 공정, 그러니까 내로남불을 이제 시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순간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이 공동팀을 구성을 할 때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인국공 사태라고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에 청년 세대들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반발을 했고, 그 다음에 조국 사태가 있었고 LH 사태, 그러니까 LH 직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땅을 사고 집을 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부동산 문제 등이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또 불신하게 되는 아주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배신감까지도 느끼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세대 간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는 노력을 해라, 조금 더 경쟁을 해라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증식을 시켰구나라는 이런 이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넓게 보자면 세대 내의 계급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조국 사태 때 가장 두드러졌던 문제인데요. 부의 대물림이 조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국 사태가 옳았다 그르다 판단은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청년 세대가 받아들이기에 이거는 부의 대물림이었고 굉장히 불공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적된 결과가 선거를 통해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젠더 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페미니즘 정부를 표방하고 출발했죠. 제 입장에서 보자면 전혀 페미니즘적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페미니즘 정부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많은 청년 남성들의 그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페미니즘 정책을 제대로 펼치진 않았지만 모든 것에 이제 페미니즘적이다. 뭐 페미에게 뭐 무릎 꿇었다. 뭐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을 굉장히 비토하면서 결국엔 그게 나중에 등장한 이준석을 지지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결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 단지 페미니즘을 찬성한다, 반대한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태어나서 혜택을 누려본 적이 없는데 여성들에게만 혜택을 준다? 이거는 이들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한 거고 능력주의적인 가치관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쭉 흐름들이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가 불화하는 요인이 됐고 세대 내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흐름은 난민, 여성 등 자신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여기게 되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젠더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최근 이슈가 된 소위 이대남, 이대녀 현상이나 2011년 4월에 치러진 재보궐선거, 지난 3월에 있었던 총선, 얼마 전에 끝난 지방선거에서 2030 여성과 남성의 투표 성향 등의 차이를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왼쪽은 대선 때 결과이고 오른쪽은 총선 때, 이번 지방선거 때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과 남성의 투표 성향이 이렇게 차이가 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문제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 사이에서 젠더 갈등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한국 사회 역사적으로 봐도 되게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된 건 2015년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부터 꼽는 게 현재까지의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2015년 이후 2030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이 메르스 사태는 메갈리아의 탄생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2017년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미투 운동이 전개되다가 2018년 서지영 검사를 비롯해서 김지은 씨 등 각계각층에서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대중화하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안희정, 박원순을 비롯한 권력형 성폭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N번방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 청년에게는 굉장히 뚜렷한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그 전까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여성들도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을 계기로 페미니즘을 배우게 되거나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 여성 청년들은 노동, 가부장 체계, 섹슈얼리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주목하게 되고 각성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들을 묶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안전과 생존입니다. 그래서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감각, 그리고 나도 몰카가 찍힐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직장 내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감각이 여성들을 굉장히 그 연대하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아신 것처럼 그 대선이나 선거 국면에서 이분들은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아까 이은혜 전도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자신의 가치관을, 또 페미니스트적인 가치관을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치 세력에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이제 그걸 뭐 너 그 페미야? 라는 그런 논쟁, 뭐 이런 손가락 논쟁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거 캡처해서 누군가 저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손가락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 특히 2030 여성과 남성 사이는 거의 내전 수준의 젠더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었는데 내 남자친구가 뭐 그 여성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너도 페미야? 라고 하면, 그런 게 페미라면 난 페미야 라고 자신을 이제 정체화하는 일들이 뜬금없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성들은 안전과 생존에 대한 감각을 키우며 살기 위해서라도, 함께 살기 위해서라도 페미니즘을 선택하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서 남성 청년들은 문득 억울해집니다. 네, 왜 억울해지냐면 여성 청년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특별히 혜택을 누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성세대라면 남성들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게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은 일터에, 여성들은 뭐 가정에 뭐 예속이 되어 있었고, 이제 그런 성별 이분법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남성들이 혜택을 더 입었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될 텐데, 최근의 경향은 사실은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기에 되게 척박한 환경에 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청년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특별히 혜택을 누린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여성 청년들, 그러니까 그 정부에 의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함과 역차별에 대한 감각을 이제 그 여성들의 대항에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성들이 가장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군대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그 2030을 중심으로 한 젠더 갈등은 크게 보자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페미니즘과 또 차별에 대한 감각을 키우며 안전과 생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성들의 경우는 반페미니즘, 역차별, 능력주의와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서울 중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기득권 중심적인 언어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와 젠더의 갈등은 계급, 학력, 문화자본 등 사회적 경험에 따라서 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양상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을 몇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뭐 90년생이 온다를 비롯해서 소위 MZ 세대 담론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요. 이 담론은 누구에게 유효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에 자신을 MZ로 묶여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딱 한 부류가 있어요. 81년생들.
자기가 아슬아슬하게 MZ에 묶였다는 것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외에는 다른 그러니까 저도 이제 Z세대 그러니까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별로 되게 안 좋아해요. 왜 그렇게 나는 난데 왜 그렇게 분류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X세대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는 소위 세대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분류해서 관찰 대상으로 삼거나 마케팅에 활용을 하거나 또 세대 간 갈등에만 주목해서 주목한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러니까 세대 담론은 체제 유지나 정치적 활용에 방점을 찍어서 적극 활용하지 뭐 청년들의 삶을 개선한다던가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겪는 진짜 문제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MZ세대라는 분류는 누구에게 더 유효한가? 저는 기업 임원이나 부장님들 또 교회 목사님들이 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지 잘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세대주의적인 분석이 가지는 유익도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의 문제를 간과하게 되는 위험도 있다는 걸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갈등 지표라고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이 갈등 지표를 보면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정치, 경제, 노사, 그러니까 즉뭐 노동 문제나 그 사회 계급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대 간 갈등보다 세대 내 갈등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청년 세대와 그러니까 이 정치, 경제, 노동 갈등 문제에 뒤에 있는 청년 세대와 또 성별 갈등 문제가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세대 내 갈등에 더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것은 인식의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세대의 얼굴은 누구일까요? 제가 앞서 세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얼굴을 떠올리셨어요? 혹시 남성 청년의 얼굴 아니었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대개 남성을 표준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의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하는데 두 번째 뜻에 뭐가 있냐면 성년 남자라고 분명하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담론 주도층에 의해서 20대 남자들은 현상으로 이해되고 수용되지만 20대 여자들은 문제로 인식되어 배척돼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이대남 현상과 외갈 논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남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과 또 그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위험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대남 현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주목했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비슷하게 여성들의 그 이제 좀 문제 의식 같은 거는 너 메갈이야? 라는 말로 한마디로 퉁치거나 또 폄훼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메갈리아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5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너 메갈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 굉장히 무지의 소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마치 정치권이나 여론 주도층에 의해서 마치 20대 남성들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돼서 그것이 청년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소개되어 오지는 않았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또 다른 20대 청년인 여성들의 목소리는 소외되었고 페미니즘이란 용어에 가두어 문제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여성 청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될 때가 많았습니다. 여성을 차별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이기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으로 폄훼되었고 젊은 여성 정치인들은 그들이 활동하는 어떤 활동의 그 뭐 내용보다는 옷차림, 태도,
사소한 말실수 등이 유독 부각되어서 요새 젊은 애들은 안 돼라는 그런 취급을 받았고, 이런 정치인을 향한 시선은 결국 여성 청년을 향한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식 격차의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 시사인에서 발표한 2권의 책이 있는데요. 20대 남자와 20대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 20대 남자와 여자가 자신을 인식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단지 20대 남자가 20대 여자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20대 남자나 20대 여자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동질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 책의 주요 논지입니다. 이런 인식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고, 이런 인식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가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갈등 프레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갈등을 전환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입니다. 계속 여러 번 반복했는데 세대 간 갈등이 아닌 세대 내 갈등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성기라는 이제 청년파리 사회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글 중에 대안적인 청년파리는 다차원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대 갈등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세대 내 갈등이 아닌 계급, 학력, 지역, 성별 등으로 일어나는 갈등, 즉 구조의 문제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MZ 담론도 사실은 어떤 청년은 소외시키는 담론이 될 수 있고, 또 워라밸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자기 개발에 힘쓰는 청년이 모두의 서사가 될 수 없고, 또 우리 주변에는 빈곤, 위험한 노동, 고독, 번아웃 상태에 놓인 청년이 훨씬 많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젠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박동수라는 분이 이제 그 사회학자가 명명한 건데, 청년 세대를 페미니즘 세대라고 명명하자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거든요. 뭐냐면, 모두가 다 페미니스트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페미니즘과 긍정적, 부정적 관계 설정 없이는 자신의 정치적 주체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세대를 논함에 있어서 젠더 문제, 즉 페미니즘 문제를 결코 건너뛸 수 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강의할 때 세대 문제, 그 다음에 젠더 문제를 다뤘지만 사실은 이 세대 문제와 젠더 문제가 모두 다 섞여서 지금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세대 문제와 젠더 문제를 분리해서 인식하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그러니까 옛날 방식,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인식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좀 동의는 안 되더라도 못마땅하더라도 페미니즘은 꼭 배우셔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페미니즘을 배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지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오히려 페미니즘을 오해하고 왜곡하면서 차별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뿐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도 안 된다는 걸 저는 경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저는 좋은 공론장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페미니즘을 배우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언제까지 청년은 다음 세대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 박현철 팀장이 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간혹 이렇게 되게 힙해 보이기 위해서
또는 청년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머리에 노란물을 많이 들이시는데 본질은 결국에 머리에 노란물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물을 들이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청년 세대를 연구한다, 공부한다, 이해하고자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는 교회에서 청년은 언제나 다음 세대로 호명될 뿐이지 한 번도 현재이거나 주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세대,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를 나의 동료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청년 세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 말 안 듣거든요. 제가 이쪽으로 가자면 이쪽으로 가고 이거 하자면 저거 하는 사람들인데요. 사실 가끔 굉장히 부글부글하기도 하는데 어지간하면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하자는 대로 했을 때 결과가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면 그리고 주체로 세우면 그에 따라서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청년을 동료로 인식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나 특히 여성 청년 세대가 요즘 교회를 떠난다는 거에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떠나는가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 주변의 여성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냥 답이 내려졌어요. 뭐냐면 청년이고 여성이고를 떠나서 인간은 자기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존재감이 없을 때, 존재감을 상실할 때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청년들의 존재감을 얼만큼 이해했는지, 얼만큼 인정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과 싸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체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기득권이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하죠. 노동자와 노동자끼리 싸우게 하고 여성과 남성이 대립하게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지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에는 체제는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대 젠더 갈등 프레임은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뿐 당사자들의 삶의 질과 노동환경 개선이나 인권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면 여성에게 주어진 권리를 박탈한다고 남성의 권리가 너무 이렇게 많아질까요? 그리고 여성에게 주어진 권리는 정말 공정하지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남성이 군대 가는 문제를 여자도 군대 가라라는, 물론 저는 여성도 그러니까 여성도 군대 성평등 문제가 해결되면 군대 입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그런 서사를 계속 유통을 시킨다면 그거는 결국에는 함께 죽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의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 서사는 결국에는 둘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라는 그런 되게 쉬운 해결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갈등에 주목하기보다는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권리 대 권리가 충돌하는 한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세대와 젠더 문제는 가장 화력이 높은 주제인데요. 이런 체제를 조금 복잡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세대와 젠더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체제 가운데 이런 주제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조금 더 그 메커니즘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참고 자료인데요. 이거 뭐 지금 다 설명을 한 권 한 권 설명을 드리면 또 하나의 강의 주제가 되니까 나중에 혹시 이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세대를 이해할 때 저는 마케팅에 입각한 그런 책들보다는 사회학적인 관점,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으로 분석하는
관한 책들을 읽어보시길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공부할 게 굉장히 책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세 권만 뽑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저희 청월함에서도 청년 공동체를 위한 젠더 스쿨 같은 온라인 강좌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좀 진지하게 함께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인데, 예, 생각나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강의 관련돼서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하시면 제가 순서를 정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예, 저 태만교회 송창훈 집사라고 하는데요. 들리시나요? 예,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예. 예, 말씀드릴게요. 오늘 두 분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은혜 전도사님 말씀도 좀 와닿고 잘 들었고, 또 우리 수경 대표님 말씀하신 사회적 진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오랜만에 건자경 지난번 포럼 때도 참여를 했는데 뭐 코로나 시기 때문에 건자경 어떤 모임들이 행사들이 그렇게 적다 보니까 자주 뵙지 못한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새마음 같은 경우는 1세대 때부터 페미니즘이나 어떤 그 기독인의 사회 참여에 관련된 세미나들을 주최도 하고 했었는데 건자경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이 교다 행사 때죠. 뭐 첫째로는 뭐 기독인의 사회 참여 문제, 그다음에 빈부격차라든가 계급 문제, 그리고 뭐 페미니즘 문제, 그리고 대한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들, 요즘 많이 하는 공동체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몇 가지, 4가지인지 5가지인지 중요한 의제를 넣고 발제도 하고 세미나를 가지고 강당에서 큰 행사도 개최하고 있었는데, 특히 상당히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면서 어떤 기분이 드냐면, 이제는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도 많이 줄어가는구나. 그리고 사실 어떻게 폭발 같은 어떤 시대적 상황이 발생을 해서 우리한테 거대한 숙제로 남은 것과 같은 그런 조국 사태,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죠. 그렇습니다. 아까 오수경 대표님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조국 사태나 부동산 문제, 부의 대물림이나 불공정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선거 결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언급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어느 세계의 어느 곳보다도 급변한 사회로 이런 갈등 문제가 저는 크다고 보고요. 사실 좀 이전과 같이 뭐 물론 이전에도 그렇게 공정했거나 평등한 사회 지표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7년, 10년 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한국 사회가 매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라는 지표, 자살률, 뭐 이런 것도 출산율, 이런 것도 거의 꼴찌에 가까운 뭐 거의 1위였다고 생각을 해요. 1, 2위니까. 그런 사회가 이어지면서 기대했던 거 상상을 했던 것보다는 거의 너무 충격적으로 이렇게 극심한 불평등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불화하는 지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IMF 세대거든요. 97년 대학교 3학년 때 IMF가 터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하위 50% 경제력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분들은 부동산 문제나 교육 문제, 조국 사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증오가 증폭되고 있다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극과 극인 거죠.
뭐 부동산 문제는 대부분 좀 더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큰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로만 보시는 분들도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에 대한 극심한 어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젠더 문제나 그다음에 청년 세대들이 기성세대와 불화하는 이유 이것에 넘어서도 이런 것들이 넘어서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막대한 어떤 갈등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번은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목회하신 목회자님들 심지어는 기독진보 진영 사회 진보사회 원로분들한테 몇 번을 정말 미친 듯이 한 적이 있어요. 이건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최근에 물론 우리가 젠더 문제 그리고 그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외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에토스를 확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10년 뭐 젠더 문제나 평등 여성 페미니즘 문제를 세미나도 하고 뭐 했던 주체를 했던 입장으로서도 지금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들 때문에 묻히거나 에토스를 잃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과 반성과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으로 세미나라든가 토론들이 한참 이어져야 될 시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갑자기 너무 얘기 예. 길어서 이쯤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이제 이 주제가 상당히 좀 포괄적인데, 오늘 그 온라인 포럼의 주제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너무 이 주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대와 젠더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은 온라인 포럼의 주제를 교회 안의 세대와 젠더 갈등으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속한 교회 또는 한국교회 또는 우리 뭐 친구가 다니는 교회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좁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또 좀 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이렇게 또 의견이 있는 분은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저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전 세원교회 이지용 집사라고 하고요. 저 항상 페미니즘 되게 애매모호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은혜 전선생도 얘기하셨지만, 뭐, 사실 리더십을 여성분들한테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차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교회 리더십도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고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고민인 거지, 사실. 많이 드리려고 하고, 어떤 페미니즘을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대선,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 항상 애매모호하고, 저는 뭘 배워야 하는 거지, 뭘 잘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집단 내에서 이렇게 페미니즘이 이렇게 확 뭔가 주장이 이렇게 나오고, 그걸 지지하는 어떤 세력이 어떤 의미 있는 게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저번 대선 때도 저는 잘 모르겠었고, 이번 지선은 특히 정의당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성적이. 그래서 이게 지선에는 왜 페미니스트들이 왜 정의당을 뽑지 않았을까? 왜 여성들은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진짜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혹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20대, 40대 여성 이론으로서 예, 짧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현애 전사님, 예, 생각. 왜 안 뽑았을까 다 다르겠죠. 어쨌든 그냥 그래도
그래도 좀 힘을 모으자라는 입장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수 정당을 좀 지지하는 입장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저는 조금 어려웠고요. 그 페미니즘 어떻게 배워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가 진짜 멋있는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는 진짜 멋있어요. 저희 여성 장로님들도 많고 많은 좀 리더십들이 세워져 있고 실제로 저희 목사님이 여성분이시고 사역자 청년부 간사님도 여자분, 저희 유초동부 전도사님도 여자분. 이런 거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교회가 해야 할 몫은 그거 같아요. 저희 교회에 지식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식인들이 많으니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좀 맨스플레이닝이 많겠죠. 저희 교회에는 그런 문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또 나아가서 또 자연스럽게 오늘 역차별에 대한 얘기 살짝 나왔는데 역차별이 실제로 있는가에 대한 토의 저희가 좀 나눠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왜냐면 저희 지영 집사님께서 교회 안에 성차별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 지나가는 말로 살짝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 청년들한테 물어보시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바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포럼 형식으로 나눠서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 지식인층이 많고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 균형이 여자분들 얘기하라고 해도 8대 2 정도 목소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 하기 전에 남성들끼리 모여서 페미니즘에 대해 공부하는 작업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전제부터 설득하라는 식의 대화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새만교회 페미니즘 가지고 남성 공동체 모임 가지고 좀 대화해야 된다. 공부 먼저 한 다음에 기본적인 전제가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우리 함께 대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장로님 해주세요. 네, 저도 이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 이제 너무 훌륭하게 여성들에게 이제 그 권위를 나누시는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꾸 고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불가피하게 남성들도 페미니즘을 배워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페미니즘적인 감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가부장 체제에서 그 남성 가부장의 자신을 동일시해온 여성들도 많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이제 그 부차적인 존재로 너무 이렇게 유치지어지는 것에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페미니즘이 남성에게도 되게 필요한 그러니까 지식이기도 하지만 여성에게도 되게 필요한 지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성이라고 해서 다 뭔가 그 앞에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이러지 않는 방식으로도 뭐 얼마든지 페미니즘적인 실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페미니즘이 여성에게도 되게 필요한 지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선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왜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되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사회학자분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를 했다는 걸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페미니즘적인 지향을 구현할 수 있는 힘 있는 정당에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양당 체제가 구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그 두 가지에서 민주당을 선택한 게 이유가 일단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거는 페미니즘의 되게 복잡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일부 페미니스트들 중에,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되게 다양한 물결과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 그러니까 생물학적 여성을 위한 운동만이 페미니즘이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트랜스젠더나 게이,
것들을 이제 같은 성소수자이지만 그분들을 이제 배제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일부 여성들이 심상정의 정의당을 뽑지 않은 이유는 심상정은 그 퀴어까지도 그 품는 페미니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 왜 페미니스트가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최근에 그 젊은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2030 여성들 중심으로 그런 페미니즘을 좀 지향하는 흐름이 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 소개한 시사인의 20대 여자의 그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시사인 기자가 이 내용을 뺄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 내용을 뺄까도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페미니즘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페미니즘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내용에서는 생략했는데 2030을 중심으로 능력주의하고 또 만나는 페미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 것인가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더 좀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혹시? 제가 교회 관련돼서 조금 한 가지 여쭤보면, 저희 교회도 그렇고 뭐 대부분 한국 교회도 그렇고 청년들이 교회 많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 미래를 좀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데, 사실 건자견 회원교회들은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대체로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건자견 교회들이 또 청년들이 많이 없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 언덕교회도 청년들 친화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의 아까 이제 그 오수경 대표님 강의에서 청년들이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또 역할을 실제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교회에 좀 온 청년들, 와 있는 청년들을 그렇게 하면 조금 청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사회는 뭐 20대 그 정당 비대위원장도 하고 40대 당대표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교회에서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만 청년들이 감당하는 모습 보면 되게 실망하고 할 텐데,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와야지 그런 역할들을 또 주고 맡길 수도 있을 텐데, 좀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교회에 조금 더 오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청년들이 교회에 좀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우리 건장인 회원교회 뭐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우리 20대 이은혜 선생님하고 또 청년들과 많이 사역을 하시고 많이 접하시는 오수경 대표님이 어떤 해안이 있으면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은혜 전사님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많이 고민해 봤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떠난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설교 말씀 들을 때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예배 시간에 좀 부끄럽거나 수치심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이미 떠나간 청년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진짜 정말 좋은 교회인데 제가 많은 이제 교회 떠난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왔었거든요. 설교도 많이 공유해요. 근데 그 떠나간 마음을 좀 붙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청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는 것도 시선을 바꿔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남아있는 청년들을 붙잡는 건 좀 그나마 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그 청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보면 되겠죠?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저희 교회에 맨스플레이닝이 필요하고 여성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각각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생각하고 필요하는 부분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적어도 떠난 청년은 몰라도 남아있는 청년의 마음을 좀 붙잡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청년 당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은혜 전도사님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은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이은혜 전도사님 말씀처럼 지금 있는 청년들에게 포커싱을 해서 그 청년들에게 좋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현상은 저는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떠날 것 같고, 그리고 돌아오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10년 전에 저희 교회를 떠나서 지금은 소속이, 그러니까 뭐 예배는 드리지만 지금 소속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속이 안 되는 이유가 제도 교회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것들이 저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도 그런데 청년 세대에는 더 도드라지게 느껴질 것 같아서, 진짜 뭐 합동교단이 여성 목사 안수를 주고 막 모든 통합이나 모든 교단이 성평등을 실현하지 않는 이상은 이미 한국 교회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후진 곳, 교회 다니기 말하기 되게 어려운 곳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좀 그냥 인구학적으로 보자면 교회는 좋은 중장년을 위한 좋은 공동체를 형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나름의 대안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나이가 들어서 어느 때고 다시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좋은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좋은 교회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청년 현실에 부합하는 거기도 하지만 인구학적으로 또 봤을 때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가고 있고, 교회도 그 고령화의 그 흐름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힙한 교회보다는 합리적이고 또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합리적인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성훈 장님이 그 채팅에 글 남겨주셨는데, 오수영 대표 및 이은혜 전도사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오 대표의 세대 간 전더 간이 아닌 즉 세대 내에 대한 오해를 넘는 전환으로 더하여 교회가 세대 및 젠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의 폭과 넓이를 넓히자는 제안에 전폭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뭐 혹시 더 특별한 건 없으실까요? 예. 시간이 돼서 이제 모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주인 오후 좀 쉬셔야 되는 시간인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함께 또 이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좋은 강의와 또 질의응답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오수영 대표님, 전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두 분 강사님께 다시 한번 소리는 잘 안 나는 박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포럼을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모임을 또 기약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